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공급망 쇼크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인플레이션 해칭 관련 ETF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연준의 11월 FOMC 회의가 마감됐는데 드디어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여우 같은 파월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또 차단을 했고요. 연준은 우선 11월, 12월 달에 매달 국채 100억 달러, 또 모기지 증권 50억 달러 해서 총 150억 달러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만약 매달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7월이면 테이퍼링은 종료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9월이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파월이 연임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번 테이퍼링 때처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할 거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언급하면서 시장을 어르고 달래고 시장 충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어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흔들려도 좀 더 견조한 흐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최근에 계속 디커플링 되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단을 좀 열어놓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쇼크에 대한 그만큼 취약점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10월달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채권 시장의 흐름도 여전히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11월 4일자에 잠깐 국고채 10년과 20년물이 정상화 되나 했더니요, 다시 금요일자에 역전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30년, 50년물은 계속 역전현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3년물과의 이제 역전현상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스프레드 간격이 아직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급속도로 좁혀지면서 역전현상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요소수 품귀 사태에 의해서 물류에 지금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리고요. 이런 부족 사태에는 중국이 있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중국의 요소 관련 규제로 인해서 국내 수입이 어려워진 사태, 부랴부랴 청와대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물류 대란 사태까지 확대되면서 정말 큰 문제가 난다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같은 특단의 조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요소수 관련주들이 급등락하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만 테마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 있는 투자가 아니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소수와 같은 공급단의 쇼크는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도 계속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마트도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 중국 국가 내에서도 저런 규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중국 내 공급단 문제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쌀 사려고 몸싸움하다 실신까지 한다. 그럼 이런 광풍이 왜 나타나느냐? 11월 1일자 상무부가 발표한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겨울철을 대비해서 생필품을 비축해라, 이런 내용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0월달 내내 대만과의 전쟁 이슈, 이런 찌라시들이 중국 내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데 상무부의 이런 공고문이 트리거가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재기 열풍에 나선 거고, 부랴부랴 중국 정부가 식료품에 대한 생산은 충분하고 재고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중국 대중들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중국 내 이런 공급단의 쇼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1년 들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펀드 자금이 지속성을 띠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75억 달러를 찍고 우하향했었는데요. 이 펀드 자금이 2020년 노딱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도 이 고점을 뚫고 추가로 증가했어요. 이 자금들은 물가연동 채권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해지성 상품들에 다 투자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다루려면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농업 분야 또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이런 두 ETF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티커명 MOO입니다. 에넥사가 운영하는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ETF인데요. 운영 규모가 12억 달러 정도 되고 운영 보수는 0.5% 정도 됩니다.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55.41%니까. 그 뒤로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 순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소비재, 재료, 헬스케어, 산업재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농업 관련 ETF라 해서 농업만 담은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애완동물 의약품 관련 최대 기업인 조에티스가 제일 비중이 높고요.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인 디어앤컴퍼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엘이 있고요. 캐나다의 비료회사인 뉴트리언, 그리고 반려동물 수의학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IDEXX. 다양한 기업들을 담고 있고요. 상위 6등부터 10등까지를 봐도 비료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된 기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커명 REMX, 베네크사의 히토류 관련 기업들을 엮어놓은 ETF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자산이 약 11억 달러 정도, 그리고 운영보수는 0.63%입니다. 국가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순이고요. 재료 관련 섹터가 99.5%입니다. 그러니까 다 히토류, 희귀금속 관련된 기업만 담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주요 상위 기업들 보면 라이언타운 리소스가 있습니다. 호주에 기반을 둔 배터리 금속 탐사 및 개발 회사고요. 화우코바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기업. 또 중국 북부 히토류 그룹, 히토류 관련 기업이죠. 스탠다드 리튬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강팡 리튬도 역시 리튬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6등부터 10등까지 기업들도 대부분 히토류와 리튬과 같은 희귀금속 관련된 기업들이고, 총 20개 기업을 담고 있는데 10개 기업이 61.92% 정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기업도 비중이 적절하게 잘 분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의 수단으로 물가채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물가채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농업 관련 ETF라든지 히토류 관련 ETF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넥사의 농업 관련 ETF 5월 달에 고점 찍고 쭉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다가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 후에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90불대 저점 잡고 95불대가 있죠. 눌림목 나오면 95불대 이하로 들어오면 이 박스권에서 대응하는 전략, 90불에서 95불 사이의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홀딩하는 전략도 무난해 보입니다. 차트를 좀 좁혀보면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고점을 높였다가 뚫겨 맞았습니다. 역시 노딱 사태 때문에 뚫겨 맞았는데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으니까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세가 연장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요. 또 베넥사의 히토류 관련 ETF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우하향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노딱 사태 맞고 반전이 나왔고요. 그 위에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위에 고점에서는 상당히 파고가 큽니다. 만약에 향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이 깨지고 꺾인다 그러면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보단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추세 연장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희귀금속을 비롯한 공급단 쇼크는 해소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이 진행되면서 100불 근처까지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아예 이 120불을 돌파해서 추세가 연장되면 그 추세 연장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을 노리는 게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최근 요소수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들은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 이 공급단 쇼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칭이 가능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인플레이션이 진행돼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